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전능 IT의 우리 박은식 대표님께서 파괴적 혁신과 변화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실 것입니다. 발제 앞서 우리 전능 IT의 우리 박은식 대표님은 현재 이제 본인께서 대표를 역임하고 계시고요. 글로벌 사업팀과 마케팅의 우리 부문에서의 팀장으로 또 사내에서는 역할을 해주시고 있고, 우리 전능 IT는요, 병원에 우리 솔루션을 좀 개발하고 있고, 개발과 그 판매를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전 스마트 닥터라고 하는 솔루션을 각 병원에 지금 납품하고 계십니다. 전능 IT는 1983년도부터 세워진 회사이고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회사네요. 특히 IT 계통에는 거의 1세대를 때부터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능 IT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와 후원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럼 오늘 그곳에 박은식 대표님께서 오늘 발제해 주실 것인데요. 오늘의 주제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고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오늘의 발제를 박은식 대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은식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 통해서 바로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약간 화면 조정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지금 화면 조정 중입니다. 아까 여행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대표님도 접속수가 좀 많아져서 네. 잠시만요. 예, 천천히 하십시오. 예. 네, 지금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입니다. 네, 저는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괴적 혁신과 변화하는 시대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발표를 맡았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읽어주셨던 성경 구절을 제가 택한 배경은 요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임을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고 이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제가 최근 공부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저희가 경영 현장에서 한번 새겨볼 말을 제가 부족하지만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인 파괴적 혁신이라는 용어는 이 클레이튼 크리스텐센이라는 교수님께서 지금 2000년대 초반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주창하고 계신 혁신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소천을 하셨는데요. 파괴적 혁신 이론으로 워낙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disrupt는 이제 방해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무엇을 파괴하다, 시장의 틀을 변경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용어를 정의하자면 어디 외부에서 정의한 걸 좀 가져왔는데 자원을 적게 가진 소기업이 기존 안정된 비즈니스에 성공적으로 도전하는 과정이다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용어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실 그래프가 이 이론 자체를 매우 축약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존 시장에서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은 존속적 혁신의 범주에서 혁신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고 이를 파괴하는 신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보통 로엔드, 저비용 비즈니스 모델로 초기 만족 고객을 공략한다 라고 설명하거나 혹은 신규 시장에 맞춰서 신규 시장 파괴, 그래서 비소비에 맞춰서 경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만족 고객이나 비소비 고객 모두 기존의 이 시장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혁신을 통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붕괴되면서 새롭게 서비스들이 등장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사례를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파괴적 혁신의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정리한 거라서 다른 외부에서 누가 정리해 주신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주로 이렇습니다. 중요한 핵심 지표 중에 하나는 이제 파괴적 혁신이냐라고 볼 때 이게 저가의 시장이나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는 제품이냐에 대한 내용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존속적 혁신을 통해서 더 수익성이 높은 시장으로 차츰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제품을 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시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본인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제품을 강화해서 조금 더 고가, 또 프리미엄 혹은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그 추가적인 가치에 대한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향, 가치 강화를 기본적으로 이루게 되죠. 이 파괴적 혁신의 기본적인 전제와 조건은 신시장을 진입하려는 제품일 때 발생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이 아닌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특성이 있고요. 이건 3번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후로 어떤 과정을 겪냐면 지속적으로 이제 신제품이 이 신시장을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진입한 제품이 고도화되면서 시장의 존속적 혁신을 주도하던 제품을 대체하면서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이 disruptive라는 용어를 여기서 쓰는 건데요. 저희 시장에 대해 예를 들면 좋겠지만 이해도가 많이 다들 저희 시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지루하실 것 같아서 차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요타라는 회사 알고 계시죠? 많이 알고 계시고 하지만 도요타가 예전에 가졌던 2000년대 초반이나 2010년 이전까지 가졌던 지위와 지금의 도요타의 시장 지위는 상당히 많이 다름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도요타는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존속적 혁신을 해왔습니다. 기억하실 한참 저희 경영학 이론으로서도 많이 나왔었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이론 기억하실 겁니다. 렉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서 회사를 재정의하고 그 프리미엄 브랜드의 고가 라인업으로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서 또 추가적인 가치 창출을 했던 도요타의 혁신은 신시장을 개척한 그 파괴적 혁신이라기보다는 존속적 혁신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캠리 같은 중형차, 그 이후로는 렉서스 같은 대형 고급차들을 통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죠. 네, 이 시장에 대표적으로 진입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신다면 2000년도 초반과 2015년도, 20년도의 현대자동차는 상당히 많이 다른 회사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대표님들께서는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시는 정도로 많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었죠.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이나 북미 시장, 유럽 시장에서 특히 중국 시장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로우엔드 파괴적인 전략을 통해서 저가에 공급하고 그 저가 제품 고객들이 기존에 시장에서의 수요가 없었던 고객들을 그러니까 너무 차가 비싸니까 차를 가지지 않고 싶어 했던 고객들까지도 저렴한 차 라인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으로 참여시켰고 그 고객들을 시장에 이끌어내면서 계속해서 존속적 혁신을 이뤄내면서 기존의 시장 구조를 많이 붕괴시키는 기업으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현대자동차가 된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신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전기차 시장일 텐데요. 지금의 전기차, 사실 14년도, 13년도, 지금 15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최근 게시물을 찾아보시면 전기차는 거의 마이너한 제품에 가깝습니다. 물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가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전기차가 주변에서 많이 보이실 겁니다. 네,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 BYD라는 회사가 이런 대표적인 미개척 시장에서 신시장을 창출하는 파괴적 전략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가 혹은 새로운 시장, 이 시장에 저가 혹은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택했는가, 이것이 파괴적 혁신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기술적 변화입니다. 항상 파괴적 혁신의 기술적 변화가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주로 기술의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존속적 기업들이 저가로 못 만들었던 이유가 기술이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책에서는 주로 설명하는 게 D램입니다. 메모리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 D램. 네, D램과 여기 저장 매체 기억나시죠? 디스켓 시장이라던가 이제 USB가 요즘은 이제 됐고 이제 USB에서 또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갔죠. 이런 시장이 기술적으로 변화하면서 제품의 공급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유저들도 시장에 새롭게 이 제품들을 활용해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구매력을 맞출 만큼의 가격 변화가 있는 겁니다. 유의미한. 또 디지털 카메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사실 디지털 카메라도 좀
많이 안 쓰죠. 폰카까지도 많이 갖고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카메라가 화소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최상의 디지털 카메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변화가 고가에만 개발 가능하던 제품을 저가에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제품 자체의 가격 다운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시장의 기존에 구매력이 부족했던 고객들을 시장의 새로운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 이론의 중요한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존속적 혁신을 이룬 기존 기업들이 이 파괴적 혁신 기술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무시하고 있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업들이 대부분 이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합니다. 코닥이나 후지필름 같은 경우 이제 필름을 많이 만들었고 필름 카메라를 주도했던 기업들도 가장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던 회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조악하다, 성능이 조악하다는 이유로 외면을 주로 당합니다. 고객들한테 이런 제품 우리가 어떻게 내놓겠냐라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이나 고객 만족도의 문제 때문에 외면을 당하게 되고요. 종속적 혁신을 리딩하는 길에서 해당 기술을 발굴을 하게 되지만 또 심지어는 일부 제품화까지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제품이 조악하거나 이익률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들어가는 기술력이나 제품에 만들어야 되는 단가는 너무 높은데 이 노력을 들이느니 우리 기존 제품을 더 잘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내부적인 목소리에 항상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인데 기존 제품 시장 잠식, 캐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보통 부르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잘 팔리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제품이 나와서 이걸 거꾸로 미는 게 기존 제품의 시장을 오히려 붕괴시키기 때문에 메인 제품으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대표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코닥 같은 회사는 지금 아예 제가 좀 너무 자극적인 이미지를 쓴 것 같긴 한데 코닥 같은 회사는 기존에 이미 코닥과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가 되었고 후지필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필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제약이나 다른 장비 쪽으로 많이 사업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또 파괴적 혁신을 이루어내서 기업 자체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들은 바 있지만 이 카메라 시장의 변화의 주도와 혁신은 이 두 회사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코닥 카메라, 그 후로 라이카 같은 걸작 제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필름 카메라의 시대를 지나서 니콘의 최상의 디지털 카메라 같은 제품들이 시장을 혁신했고 지금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사실 이 카메라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을 다 차지해버리고 있죠. DSLR 같은 경우는 정말 소수의 매니아층에서만 주로 활용되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라고 얘기하죠. 갤럭시 S20 울트라. 현존하고 있는 시장의 어느 DSLR보다도 더 높은 화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보고 있는 파괴적 혁신의 조건 중에 하나는 기존 고객이 아닌 신고객을 유치했는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유사하긴 합니다만 결국 고객을 어느 단에서 가져왔느냐, 기존에 사용하던 고객들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했느냐, 아니면은 시장에서 실제로 사지 않던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한데 나도? 라는 생각으로 저가 시장을 공략해서 시장에 끌어들이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제품 사용 고객의 고가 판매 제품을 교체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미 그 파괴적 혁신 스테이지를 넘어선 존속적 혁신으로 이미 진입하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기존의 파괴적 혁신 제품일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던 사업에서 뭔가 기능 강화를 해서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존속적 혁신이라고 분류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속적 혁신이라고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파괴적 혁신의 제품들이 주로 시장의 판을 흔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파괴적 혁신을 예비 후보들 또 각각의 업종의 예비 후보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 또 몸담고 계신 업종에서 어떤 파괴적 혁신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이 있는지 주의 깊게 보시는 노력은 항상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주제를 많이 점검을 해봤고요. 전기차 시장을 본다면 사실 테슬라와 BYD라고 두 개를 주로 대비해서 본다면 BYD가 테슬라보다 파괴적 혁신이다라고 이제 주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BYD는 중국에서 수도 없이 많은 전기차들을 완성차를 전기로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지만 전기 자전거라던가 전기 킥보드라던가 전기를 활용한 모빌리티 쪽의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판매량과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전거 그냥 동력으로 인간의 동력으로 불리던 것들을 저렴한 전기 제품으로 대체해서 기존의 전기 자동차 모빌리티를
쓸 수 없었던 고객들까지도 전기로 된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역할을 BYD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만을 본다면 BYD가 테슬라보다 파괴적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자율주행 시장을 재밌게 본다면 테슬라가 어느 정도 파괴적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현대자동차의 EQ900이라는 모델을 한 2016년, 17년도쯤에 처음으로 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미 현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뭐 그 고속도로에 가면 앞차의 간격을 차량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냥 쭉 따라가는 기능들이 EQ900 같은 엄청나게 고가 모델에서는 충분히 다 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자 파괴적 혁신을 이뤄냈던 지점은 제 생각엔 이제 모델 S나 모델 X 같은 프리미엄 제품이 아니라 모델 3라는 최근에 이제 사이즈는 아반떼보다 약간 큰 수준의 준중형에 가까운 모델이고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은 세계 최고급의 수준입니다. 가격은 이제 지금 테슬라 모델 3를 시장에서 구매하시면 전기차 보조금 포함해서 한 5,500에서 6천만 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자율주행 기술을 쓰고 싶으셨던 고객들이 1억대는 차는 내가 너무 좀 비싼데 하지만 야 5천만 원인데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본다면 테슬라도 어느 정도 파괴적 혁신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범주의 기술과 이야기가 차 쪽이라서 제가 차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차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에 좋은 좀 라인이라서 차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뼈아픈 저희 회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1983년에 전능IT라는 회사는 설립됐고요. 이 당시 시장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병원에서 필요한 원무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가 아예 없었고 도스 프로그램, 8비트 컴퓨터 이런 컴퓨터로 이 프로그램을 최초로 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에서 굉장히 상당히 선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지사가 20개가 넘게 있었고 직원도 150명 정도까지 제가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IT는 뼈아프게도 이제 1995년쯤에 윈도우 95가 출시되어서 PC의 대중화, 윈도우의 대중화 시대에는 발맞추어서 혁신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도스가 더 편할 거다. 누가 윈도우를 쓸 거냐. 이렇게 조합한 제품을 누가 쓰겠냐라는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때 설립된 유비케어라는 회사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비케어라는 회사는 이 당시 윈도우에 맞춘 EMR 제품을 적극적으로 출시를 해가지고 시장에 매우 파괴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 시장에서 저희는 결국 전속적 혁신을 진행하다가 윈도우라는 제품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혁신을 당한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로 유비케어만큼 파괴적인 혁신을 이뤄내지 못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도태되지 않았지만 도태가 이루어졌고요. 이 이슈 이후로 유비케어라는 의원급 시장 점유율 46%, 지금 시가 총액 3천억이 넘는 상장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비케어는 최근 녹십자 헬스케어라는 녹십자 제약회사죠. 제약회사 인수되면서 점점 더 시장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궁극적으로 본다면 윈도우 95라는 출시 시대에 맞춰서 그 윈도우 95에 맞는 시장 제품을 내놓지 못했고 이는 도입 실패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에서 도태가 되었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2010년도에 그래서 스마트폰 출시와 태블릿 시장이 열렸을 때는 이때는 다시 놓치지 말자라고 하셔서 스마트 닥터라는 제품 라인업을 출시했고 저희는 이제 태블릿과 모바일에서 가장 프렌들리한 제품을 지금도 계속 추구하고 여러 기능들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지금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각광을 받고 있고 타 EMR 대비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선행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만 해도 저희는 이 시장에서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회사라는 가능성이 많이 없었습니다. 직원 수는 당시 2010년도 당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13명까지 갔었고 매출액은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매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스마트 닥터를 출시하고 시장의 EMR이 별로 중요하지 않던 이제 피부 미용 성형 시장 쪽에 종이 차트에 많은 의존도가 아직도 있었던 피부 미용 성형 시장 쪽에 태블릿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스마트 닥터와 시장에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부끄러운 사례지만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더 많은 대화나 논의에 풍부한 발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아픈 얘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닥터가 더욱더 잘 되는 것들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분야를 다시 넓혀보면 파괴적 사례 지금 최근에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이실 겁니다. 교육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저희도 일종의 그 발제나 포럼을 이미 지금 줌으로 하고 계시죠. 모여서 더 이상 누군가가 앞에서 설명하고 나머지는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 온라인 원격을 통해서 다들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학습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계신 줌의 주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 6개월간 100에서 600불까지 이제 5배 이상 확 뛰었죠.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줌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갑작스러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로 인한 변경이 엄청나게 변화가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임을 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보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개월 동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장의 변화가 있고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아마 체감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회사 중에는 이 원격 쪽 회사가 아니라 제가 주목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는 스마트 스터디입니다. 그 핑크퐁이라는 브랜드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핑크퐁은 몰라도 아마 아기상어는 알고 계실 겁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가 주로 이 유튜브나 어린 아이들의 교육을 이제 컨텐츠화, 라이센스화해서 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되게 방향성의 기출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고요. 의료 쪽으로 넘어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의료적 접근성이 워낙 뛰어나고 의료가 그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기 때문에 이 원격 의료에 대한 거꾸로 혁신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가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는 이 텔라닥이라는 미국의 회사, 또 중국의 핑안닥터라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원격 의료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르게 장악해 나가고 있어서 이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유저 사용수도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의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파격적 혁신 모델들이 시장에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헬스케어나 의료 쪽에서는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디지털 치료제, DTX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변화들이 시장에서 일어날지 좀 잘 지켜보시면 대표님들 사업에도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터 쪽은 뭐 다들 체감하고 계실 거라서 크게 말씀을 많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넷플릭스 지금 이제는 거의 유료 가입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넷플릭스 아직 유료 가입 안 하셨다면 주변에 5명까지 가입할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의 아이디가 있으면 주로 자녀가 있으면 같이 쓰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대표님들하고 한번 나눠서 보시면 오리지널 컨텐츠들도 상당히 질이 높고 요즘 그 인터넷 세상의 이야기들은 이 웹 예능이나 드라마, 공중파의 드라마 위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주로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넷플릭스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드라마,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팬덤을 형성하는 문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대표적으로 또 유튜브, 뭐 저희도 계속 유튜브 송출했었죠. 유튜브도 너무나도 많은 시장의 변화를 이뤄내고 있고 계속해서 기업 가치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뭐 엔터 쪽을 가장 또 생각해 본다면 공연 문화도 상당히 많이 바뀐 것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것 중에 하나는 75만 명이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를 봤습니다. 200억 이상 매출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디움 공연을 오프라인 공연은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제한수가 뭐 많아야 2만 명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15회 하는 분량의 온라인 콘서트를 실제로 유료로 결제해서 팬덤들이 지불을 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미라고 불리는 방탄소년단의 팬덤이 엄청나게 강력한 것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이것을 송출할 수 있도록 뭐 제작하고 준비하는 뭐 BTS가 소속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뭐 제방 기술을 제공한 뭐 SM 등의 회사들의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그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주목해 보신다면 엔터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업종의 변화도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 좀 여담으로 즐거우시라고 말씀드리면 그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라는 최신 노래가 지금 유튜브 3.5억입니다. 이 노래가 출시된 지가 지금 2주가 좀 넘나요?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거든요. 한 달 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3.5억 뷰를 했고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이너마이트 정도 들어봤다. 그 노래 좋더라 하시면 사업장에서 약간 직원들한테 우리 대표님 좀 핫하시네, 인싸네 네, 이런 이야기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이너마이트 한 번씩 들어보시고 뭐 노래 전체가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국 친구들이 아주 대단하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암이거나 팬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논의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가 발표 충분히 시간을 쓴 것 같은데 맞나요? 충분히? 더 길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네네네. 네. 질문을 인도해 주시죠. 예. 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님들이 몸담고 계신 업종이나 업계에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 사례, 혹은 이로 인해 시장의 판도가 뒤바뀐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경험하신 사례들만큼 또 주로 이야기하기 좋은 것들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제 시장의 미래를 한번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괴적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기술에는 어떤 게 있는지, AI라고 흔히 불리는 기술이나 리모트, 원격에 대한 기술들, 또 머신 기술 개발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 기술들이 지금 현재 어느 스테이지에 와 있는지 파괴적 혁신의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이후로는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포캐스팅 하시는지 예측하시는지 봐주시면 나눠주시면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부족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